2010년 11월 8일 오전 6시 47분 서울 은평구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에서 119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자는 이 건물 1층에 거주하는 주민이었고 위층에서 평소와 다른 불쾌한 냄새가 새어나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낡은 철제 현관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한 여성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60대 간병인 박정심. 그녀는 이미 사망한 지 수시간 이상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시신 주변의 상황은 단순한 사고사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식어버린 전기장판 위에는 반쯤 비어있는 죽그릇이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쓰러지면서 흘린 듯한 죽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진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작은 불빛이 됩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 사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라진 진실을 조용히 기록하는 곳. 그날 남겨진 기록입니다. 현장에 도착한 형사들은 기본적인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문은 잠금 장치가 헐거워 평소에도 완전히 닫히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방 안의 가구들은 모두 제자리에 있었고 서랍이나 장롱도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지갑과 통장, 현금 3만 원이 그대로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조카 박민호가 경찰서에 도착한 것은 오전 8시 15분이었습니다. 그는 회사 출근 준비를 하다가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형사들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이모는 오래전부터 만성위장 질환을 앓고 계셨습니다. 역류성식 도염이 심해서 늘 죽만 드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죽을 데워 드시다가 쓰러지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병원에서도 조심하라고 했다는데 민호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모의 병력과 평소 생활 패턴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죽을 끓여 먹고 6시 30분에 집을 나서 요양병원으로 출근하는 규칙적인 생활. 담당 형사는 현장을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시신 주변에는 약간의 구토 흔적이 있었지만 하지만 외상은 전혀 없었고 방어 흔적이나 몸부림치는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형사는 민호에게 부검의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민호는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이모가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신 후에도 몸에 칼을 대는 건 너무 잔인합니다. 분명히 지병 때문입니다. 제발 편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유족이 부검을 원치 않으며 고인의 병력과 현장 정황상 지병 악화로 인한 돌연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은 단순 변사로 처리되었고 정심의 시신은 그날 오후 장례식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운한 죽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박정심의 삶은 한마디로 헌신 그 자체였습니다. 충청남도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그녀는 16살에 서울로 상경의 식당 일과 가정부 일을 하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25에 만난 남편과의 결혼 생활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일용직 노동자였고 수입은 늘 불안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심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밤에는 봉제 공장에서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1985년 부부는 평생에 꾸미던 작은 다세대 주택을 마련했습니다. 비록 대출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처음으로 내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87년 남편이 공사장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심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자식이 없던 정심에게 조카 민호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민호의 부모는 정심의 동생 부부였는데 그들은 남편과 비슷한 시기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정심은 어린 민호와 아예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민호의 학원비, 교복값, 수학여행 경비까지 모두 정심이 부담했습니다. 1988년부터 정심은 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병인 일은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정심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6시 30분에 출근, 저녁 20시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21시. 그런 생활을 20년 넘게 반복했습니다. 요양병원의 동료 간병인 김순자 씨는 정심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정심 언니는 정말 부지런했어요. 환자들도 다 언니를 좋아했고요. 힘든 환자를 맡아도 절대 싫은 소리 안 했어요. 그런데 본인 몸은 안 챙기더라고요. 늘 죽만 먹고 제대로 된 밥은 거의 안 드셨어요. 위가 안 좋다면서. 정심의 만성 위장 질환은 오랜 과로와 불규칙한 식사,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습니다. 2008년 병원 검진에서 진단을 받았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산제와 위장약을 달고 살며 버텼습니다. 민호는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백수 생활을 하는 동안 정심은 단 한 번도 민호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용돈까지 챙겨주며 격려했습니다. 2007년 민호가 중소기업에 취직했을 때 정심은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웃 주민들은 정심과 민호의 관계를 부러워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민호가 찾아와 이모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명절에는 꼭 함께 차례를 지냈습니다. 정심도 민호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병원 동료들에게 우리 민호가 이번에 승진했다. 우리 민호가 효도한다며 자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2010년 초 정심이 사는 일대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재개발 기대감이 있던 지역이었고 이제야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정심의 작은 다세대 주택도 보상 대상에 포함되었고 예상 보상금은 12억 원이 넘었습니다. 정심은 이 소식을 듣고도 크게 기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평생 살던 집을 떠나야 한다며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에게는 이제 너도 결혼하고 집 장만해야 하니 보상금 나오면 도와줄게 라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2010년 8월 보상금 12억 3천만 원이 정심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던 그녀에게 찾아온 늦은 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심은 그 돈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채 3개월 후 차가운 방바닥에서 홀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2022년 12월 15일 목요일 오후 14시 23분 경찰서 강력팀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2년 전에 돌아가신 박정심 씨, 자연사가 아닙니다. 조카 박민호가 관련되어 있어요. 전화를 받은 김태준 경위는 처음엔 또 하나의 근거 없는 제보라고 생각했습니다. 12년이나 지난 사건, 그것도 당시 단순 변사로 종결된 사건을 다시 꺼낸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의 다음 말에 김경희는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당시 장례식장에서 민호를 봤습니다. 이모가 돌아가셨는데 너무 담담했어요.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슬픔을 참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술자리에서 민호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2주 전 한 호프집에서 민호가 대학 동창들과 술을 마시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이모 유산을 제대로 관리한 것이다. 이모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 그리고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 라고 덧붙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보자는 계속했습니다. 민호가 그 돈으로 강남에 오피스텔을 샀다고 자랑했어요. 그리고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때로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요. 그 표정이 소름 끼쳤습니다. 김태준 경위는 일단 2010년 사건 기록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전산 시스템에서 박정심 변사 사건을 검색하자 간단한 기록만 남아 있었습니다. 단순 변사, 부검 없음, 지병으로 인한 자연사 추정. 당시 현장 사진도 몇 장뿐이었고 수사 기록도 형식적인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김경희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정심이 사망하기 3개월 전 12억이 넘는 거액이 그녀의 계좌로 입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심 사망 직후 그 돈은 모두 유일한 상속인인 조카 민호에게 넘어갔습니다. 김태준 경위는 이 사실을 강력팀장 박성호 경정에게 보고했습니다.
박경정은 신중한 검토 끝에 비공식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2년이나 지난 사건이었지만 거액의 상속과 제보자의 증언은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었습니다. 조사팀은 먼저 민호의 현재 상황부터 파악했습니다. 민호는 2010년 이후 직장을 그만두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의 오피스텔, 용산구의 상가 건물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월 임대 수익만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민호의 금융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정심 사망 일주일 후인 2010년 11월 15일 민호의 계좌에서 8천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여러 개의 낯선 계좌로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의 금액이 수십 차례 송금되었습니다. 이 계좌들의 명의자를 추적한 결과 대부분 대포 통장이거나 이미 해지된 계좌들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한 계좌의 명의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아람, 성남시 거주. 김태준 경위와 동료 형사는 즉시 정아람을 찾아갔습니다. 2023년 1월 10일 정아람의 자택을 방문한 형사들은 뜻밖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계좌요? 제가 쓴 적이 없어요. 2010년에 친구가 급하게 통장을 빌려달라고 해서 며칠만 쓰고 돌려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해지되어 있더라고요. 형사들이 누구냐고 묻자 정아람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장도혁이요. 고등학교 동창인데 지금은 연락 안 해요. 몇 년 전에 감옥 갔다고 들었어요. 형사들은 즉시 그의 신상을 조회했습니다. 상습절도 및 사기 전과 팔범.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 형기는 2024년 6월 만료 예정이었습니다. 김태준 경위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건에는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고. 12년 전 박정심의 작은 집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야 비로소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강력팀은 본격적인 금융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2010년 8월 5일 박정심의 농협 계좌로 입금된 12억 3,457만 원. 이것은 재개발 조합이 지급한 보상금 전액이었습니다. 당시 서류를 확인해 보니 정심은 보상금을 받기 일주일 전인 7월 29일 공증사무소에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본인 사후 모든 재산을 조카 박민호에게 상속한다. 그런데 기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유언장 작성 당시 동행한 증인 2명 중 1명이 민호의 대학 동기였고 다른 1명은 민호가 다니던 회사 동료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언장 증인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선택하는데 모두 민호와 가까운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모두 민호와 가까운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정심이 사망한 2010년 11월 8일 이후 상속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11월 10일 사망신고, 11월 11일 상속인 확인, 11월 12일 은행 방문 및 계좌 이전. 불과 나흘 만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둔 것처럼 빠른 속도였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민호의 금융거래 패턴이었습니다. 11월 15일 현금 8천만 원 인출, 11월 17일부터 22일까지 43개 계좌로 총 7,650만 원 분산 송금, 11월 25일 강남구 오피스텔 계약금 지급, 12월 3일 동일 건물 다른 호수 계약금 추가 지급. 형사들은 43개의 계좌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그중 31개는 이미 해지된 대포 통장이었고 8개는 명의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머지 4개 계좌 중 하나가 바로 정아람의 것이었고 또 다른 계좌의 명의자는 강진수라는 인물이었습니다. 2023년 1월 18일 형사들은 강진수를 찾아갔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원룸에 거주하던 강진수는 형사들을 보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2010년요? 그때 제 통장을 누가 썼다고요? 아, 그때 PC방에서 알바하면서 알게 된 형이 하나 있었는데 강진수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PC방에서 자주 만난 도혁이 형이 사업 자금 때문에 급하게 통장이 필요하다며 10만 원을 주고 빌려갔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통장을 돌려받았지만 이미 해지된 상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도혁 맞아요. 키 크고 말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사기 전과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와 장도혁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고 그 대가로 거액이 오갔다는 정황이 명확해졌습니다. 김태준 경위는 추가 단서를 찾기 위해 정심이 일했던 요양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간호부장이었던 이정희 씨는 정심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1월 7일, 정심 씨가 특별히 오전에만 나와서 일했어요. 오후에는 조카가 온다고 일찍 퇴근했죠. 그런데 평소와 달리 불안해 보였어요. 무슨 일 있냐고 물으니 요즘 이상한 기분이 든다고만 하더라고요. 이정희 씨는 또 다른 이상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정심 씨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민호 씨가 병원에 찾아온 적이 있어요. 이모 건강 상태를 물어보더라고요. 특히 위장 질환이 얼마나 심각한지, 혹시 갑자기 위험해질 수 있는지 자세히 물었어요. 2023년 1월 25일 수사팀은 충분한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핵심 증인인 장도혁을 만날 시간이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그가 과연 12년 전의 진실을 털어놓을 것인지 모든 것은 그의 입에 달려 있었습니다. 2023년 2월 2일 오전 10시 교도소 면회실 김태준 경위와 박성호 경정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수의를 입은 한 남자가 교도관의 안내를 받아 들어왔습니다. 한때는 준수한 외모에 언변이 좋아 사람들의 신뢰를 쉽게 얻었다는 장도혁은 이제 깊게 팬 주름과 희끗한 머리카락으로 세월의 무게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장도혁 씨, 2010년 11월을 기억하십니까? 김태준 경위의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도혁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대충 짐작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형사들은 준비해온 자료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계좌 송금 내역, 정아람과 강진수의 진술서. 도혁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특히 정심의 생전 사진을 보는 순간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분이 박정심 씨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도혁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면회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교도소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마침내 도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런 짓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단 하루도 편하게 잠든 날이 없었습니다. 도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12년 전을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9월 도혁은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3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사채업자들의 독촉이 날로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강남의 한 술집에서 박민호를 만났습니다. 대학 시절 잠깐 아는 사이였던 민호는 도혁의 처지를 듣고는 의외의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민호가 돈 벌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 이모 얘기를 꺼냈어요. 병약한 이모가 큰 돈을 갖고 있는데 어차피 오래 못 살 것 같다고. 그런데 자연사를 기다리기엔 시간이 아깝다고. 도혁의 진술에 따르면 민호는 처음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심의 생활 패턴, 건강 상태, 집 구조까지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사로 위장할 수 있는 방법까지 연구해 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호가 말했어요. 이모가 역류성식도염이 심해서 음식을 먹다가 기도로 넘어가면 쉽게 질식할 수 있다고. 실제로 그런 사고가 종종 일어난다면서 부검만 하지 않으면 절대 들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가는 현금 1,000만 원과 추가 성공보수 2천만 원. 도혁은 처음엔 거절했지만 사채업자들의 협박이 가족에게까지 미치자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혼자서는 못할 것 같아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놈을 한 명 더 끌어들였습니다. 그 놈도 돈이 급했거든요. 500만 원 주기로 했습니다. 2010년 11월 7일 밤 민호는 도혁에게 마지막 지시를 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5시에서 5시 30분 사이 정심이 부엌에서 죽을 끓일 때 들어가라고. 현관문은 잠기지 않으니 조용히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11월 8일 새벽 5시 10분 도혁과 공범은 정심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정심은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도혁이 뒤에서 조용히 접근해 짧고 강하게 목을 조르자 정심은 짧은 신음과 함께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민호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조카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도혁은 정심을 방으로 옮긴 후 준비해간 약을 강제로 먹였습니다. 그리고 죽을 일부러 올려 토사물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음식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질식사한 것처럼 보이도록 연출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민호한테 연락이 왔어요. 잘 끝났다고, 약속한 돈은 일주일 후에 준다고. 그런데 도혁은 여기서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도박판이나 돌다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형사들은 공범의 신원을 물었지만 도혁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이라 이름도 가명이었고 일이 끝난 후 연락이 끊겼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도혁이 마지막으로 꺼낸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이후 민호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엔 회사 동료를 처리해달라고 더 큰 돈을 준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두 번은 악마가 되는 거잖아요. 김태준 경위는 도혁의 진술을 녹음하고 정식 진술조서를 작성했습니다. 12년 만에 밝혀진 진실은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평생 조카를 위해 헌신하니 모를 그 조카가 돈 때문에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도혁의 진술을 확보한 수사팀은 곧바로 보강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2023년 2월 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12년 전 현장 사진과 부검 기록 대신 남아있던 의무 기록을 보냈습니다. 비록 시신은 이미 화장되어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당시 현장 사진에서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첫째, 시신 주변의 죽자국 패턴이 자연스러운 토사물 패턴과는 다소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체로 인한 토사는 입 주변에 집중되지만 현장 사진 속 죽은 마치 일부러 올린 듯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둘째, 정심의 목 부분 사진을 확대 분석한 결과 목 부위의 옷깃 자국으로 보기엔 애매한 선형 흔적이 있어 외부 압력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수사팀은 또한 민호의 주변 인물들을 탐문했습니다. 당시 민호와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김상진 씨는 흥미로운 증언을 했습니다. 민호 씨가 갑자기 돈이 많아진 것 같았어요. 명품 시계도 차고 외제차도 샀고. 그런데 이상한 건 회사에서 실적은 별로였는데도 여유가 넘쳤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저의 직무 자리가 나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섬뜩했습니다. 김상진 씨는 실제로 그 무렵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퇴근길에 갑자기 오토바이가 돌진했는데 다행히 피해서 무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 사고로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의도적이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팀은 민호를 체포하기 위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도혁의 진술과 정황 증거들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고 2023년 2월 15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16시 30분 민호는 강남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형사들이 들이닥치자 민호는 놀라는 기색 없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민호는 경찰서로 연행되어 밤새 조사를 받았지만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도혁과는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고 송금 기록에 대해서는 투자금이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의 끊임없는 질문에 점차 수세에 몰렸습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것은 민호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파일이었습니다. 2010년 10월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메모 파일에는 11월 8일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비록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디지털 포렌식 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시 D 도착, 5시 10분 실행, 5시 30분 확인. 이는 정심의 사망 시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또한 민호의 휴대폰에서는 삭제된 검색 기록들이 복구되었습니다. 상속 처리와 관련된 검색을 집중적으로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2023년 2월 20일 검찰은 민호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언론에서는 12년 만에 밝혀진 폐륜살인이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민호는 정심의 보상금을 앓게 되자 살인 계획을 세웠고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정심이 유언장을 작성하던 날 민호가 옆에서 압박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민호는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이모가 저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제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악마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물이 진심인지 연기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민호의 숨겨진 또 다른 범죄 시도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민호의 일기장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그는 최소 3명 이상을 대상으로 추가 범죄를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조사한 회사 동료 김상진이었습니다. 민호는 김상진을 제거하면 자신의 입지가 좋아질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일기에는 김상진의 출퇴근 경로, 자주 가는 술집, 주말 등산 코스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상진, 매주 토요일 북한산 등산, 아침 6시 출발, 혼자 다님, 절벽 구간 있음, 사고 가능성 검토 필요. 실제로 김상진이 증언한 오토바이 사고 시도가 있던 날 민호의 일기에는 실패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인 2명의 동선 습관까지 집요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정리 필요라는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민호가 온라인 범죄 커뮤니티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른 회원들과 완전 범죄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게시물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공 후 자신감이 생겼다. 두 번째도 가능할 것 같다. 하지만 신중해야 한다. 같은 방법은 위험하다. 이 모든 증거들은 민호가 단순한 일회성 범죄자가 아니라 연쇄살인을 기도한 사이코패스적 인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김형준 박사는 민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자기애성 인격장애가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타인의 생명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만 여기는 극도의 이기주의적 사고를 보입니다. 죄책감이나 공감 능력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2023년 8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박정심 살해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고 언론사 기자들도 다수 참석했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박민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자신을 친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피해자를 오직 재산을 빼앗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하여 살해했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도리와 양심을 저버린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재판장은 이어서 도혁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비록 주범은 아니지만 돈에 눈이 멀어 살인해 가담한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선고가 끝나자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심의 친구들과 요양병원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12년이나 늦었지만 그래도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해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정심이 일했던 요양병원에서는 작은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동료들은 정심의 영정 앞에 국화꽃을 놓으며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간호부장 이정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심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환자들에게도 동료들에게도 늘 따뜻했죠. 그런 분이 그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니. 이제야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한편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첫째, 유산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과 범죄의 위험성. 둘째, 초기 수사의 부실함. 경찰청은 변사사건 수사 매뉴얼을 개정하여 고액 상속이 연관된 경우 더욱 면밀히 조사하도록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민호의 재산은 모두 국가에 환수되었습니다. 정심의 피로 얼룩진 그 돈은 결국 민호의 손에도 남지 못했습니다.
2023년 11월 8일, 정심이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13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오래된 다세대 주택은 이미 철거되고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했던 한 여인이 그곳에서 얼마나 억울하게 생을 마감했는지를. 민호는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그는 면회를 오는 사람도 없이 홀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혁 역시 교도소에서 추가 형기를 복역 중입니다. 그는 옥중에서 참회의 편지를 써서 정심의 지인들에게 보냈지만 아무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있는 법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는 것은 얼마나 깊은 절망일까요?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던 한 여인의 삶이 단지 돈 때문에 그렇게 무참히 짓밟혔다는 사실은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건은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12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정심의 억울함은 결국 풀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재구성한 창작 콘텐츠입니다. 실존 인물 및 단체와는 무관하며 피해자 및 가족분들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날 남겨진 기록은 오늘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남기고 잊힌 이야기를 다시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그 기억이 이어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